사실상 러시아가 기댈 수 있는 선진국은 오직 한국뿐인데요. 각종 기술 교류부터 인적 교류까지 이제 러시아는 유럽과는 길목이 차단되었고 미국과는 더더욱 그 길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선진국은 오직 한국뿐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시베리아 지역 중부에 위치한 도시로 겨울이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의 날씨가 익숙한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 하면 끝없이 펼쳐진 눈과 척박한 땅을 떠올리겠지만 그곳에도 삶이 있고 희망이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나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 지금은 농업학 석사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이에요. 사실 제 인생에서 농업이라는 단어는 한동안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단어였어요. 특히나 추운 지역에 사는 러시아인인데 농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희 가족은 대대로 공무원이나 군 관련 직업을 이어왔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 시골에 사는 일부 사람들의 일처럼 여겨졌어요. 제가 다닌 학교에서도 농업은 전공으로 삼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농업 관련 전공은 어디까지나 대학 중에서 인기가 낮은 분야로 분류되곤 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농업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는 나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업에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기점인 것 같아요. 영구동토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문장이었어요.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죠. 그 수업 이후로 러시아 북부의 땅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뉴스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실제로 과거에는 얼어붙어 있어 쓸 수 없던 땅들이 조금씩 말라가며 경작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베리아 땅은 넓고 잠재력은 엄청나요.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기술이었어요. 어떻게 땅을 다룰지, 어떤 품종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이 높을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어요. 우리 교수님은 러시아는 땅은 많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박혔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제 관심은 한국이라는 나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건 농업 때문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인터넷으로 쉽게 접하던 한국 콘텐츠들도 있었죠.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그저 노래를 잘하고 화장품 잘 만드는 나라 정도였어요. 그 후에도 러시아 출신 공연자들이 한국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놀이공원 같은 데 취직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공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때는 한국을 문화소비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한국을 농업기술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기고 있어요. 저처럼 러시아의 변화된 땅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배우러 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K-팝을 넘어 K-애그리컬처가 러시아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진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나라로 여기게 되었어요. 기후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그들의 농업기술과 과학적 접근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러시아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진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고 시베리아라는 광대한 지역은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 넓은 땅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쓸 수 없는 땅이었어요. 영구동토층, 얼어붙은 지하, 짧은 일조시간, 극심한 추위. 우리는 땅을 가졌지만 그 땅은 늘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고정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구온난화는 분명 재앙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시베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기 시작했고 땅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우리의 국토는 해마다 조금씩 초록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마을 장로들조차 여긴 평생 눈밖에 못 봤는데 요즘은 벌레도 보인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러시아 정부는 이를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지확대 프로젝트, 기후변화 적응형 농업지역 육성, 같은 이름의 정책들이 생겨났고 실제로 농지로 등록된 땅은 매년 수천 헥타르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은 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없어요.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농업 시스템은 대부분 협동농장 중심이었고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 개념에 가까웠어요. 토양을 분석한다거나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기후 데이터에 따라 파종 시기를 조절하는 등 과학적 농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회주의니까, 협동농장이니까 주인의식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시간만 채우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받지 않으려고 배당된 할당량만 채우고만 거죠. 사실 농사가 잘 되던 말던 상관없었어요. 한 구획에서 농사가 망해도 다른 구획에서 어차피 농작물을 나누어 주니
연구할 필요가 없으니 기술 발전을 막아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였죠. 그래서 요즘은 농기계는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쓸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쓸 줄은 알지만 응용하는 부분, 정확히 기술 측면에서 혁신력이 부족하고 농업인들도 농업 관련 지식이 다른 농업 강국들보다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계는 움직이지만 효율은 낮고 수확량은 제자리예요. 종자 관리, 수분 조절, 병충해 대응 같은 것들도 대부분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고 있고 그 경험조차 축적되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가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요. 러시아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은 여전히 시골 사람의 일, 미래가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나조차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분명 농업에 유리한 조건들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진짜 성과로 바꾸려면 선진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은 척박한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산이 많고 평야는 적어요. 하지만 그 적은 땅에서 엄청난 농업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어요. 땅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서 잘 되는 거구나 했죠. 처음으로 한국의 농업 기술을 마주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늦은 밤이었죠. 농업정책 리포트를 읽다 지쳐서 무심코 유튜브를 켰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한 편의 영상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 스마트팜 시스템, 사계절무관 채소 재배라는 제목이었어요. 반투명 지붕 아래 정렬된 농작물, 센서와 온도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화면을 보며 작황을 관리하는 농민의 모습,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건 기존에 알던 농사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영상을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농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계속했어요. 수경재배, 자동급수 시스템,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감시,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한 비료 조절까지.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정밀 과학이자 산업 그 자체였어요. 그러던 중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농업기술 세미나에서 한국농촌진흥청이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어요. 그때 저는 학부 졸업을 막 끝낸 상태였고 아직 석사 진학을 고민하던 시점이었어요. 한국 측 발표자는 단호하면서도 실용적인 언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땅이 없어서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기술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뼛속 깊이 박혔어요. 러시아는 지금 땅이 생겨나고 있는데 정작 생존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직접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열려있는 나라이고 기술 교류에 적극적인 나라였는데 이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국의 한 국립대학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업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합격했죠. 그렇게 한국에 가서 한국의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길,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어도 부족한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실제로 가보면 영상 속 모습과 다르지 않을까?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첫 현장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간 곳은 경상북도의 한 스마트팜 농장이었습니다. 넓은 유리온실 안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기온,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자동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어요. 농민은 태블릿 하나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었고 수확한 작물은 자동 분류기계를 통해 선별되어 포장 라인으로 이동했죠. 모두가 무표정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질서와 시스템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그 기술들이 모두 사람의 손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구조. 그건 앞으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의 농업 그 자체였어요. 또 하나 잊지 못할 장면은 시청에서 주관하는 농업인 기술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는 발전된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주는 곳이었죠. 사실 새로운 기술 개발이 되면 그걸 빠르게 현장에서 흡수해줘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은 고령층이기에 이런 현장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걸 한국에서는 역시나 놓치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수분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AI 앱으로 오늘의 날씨와 병충해 경고를 받아보는 장면을 봤을 때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였다면 이런 교육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한국에서는 농업은 단지 젊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란 걸 그날 분명히 느꼈어요. 그 후로 한국의 농업 현장은 내게 단순한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이 기술들을 배우고
언젠가 시베리아의 새로운 땅에 이식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목적은 명확했어요. 기술을 배우자, 시스템을 익히자. 하지만 그 어떤 기술보다도 내 마음에 강하게 남은 건 한국 농업 현장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고 단단한 문화들이었죠. 그건 책이나 논문, 유튜브 영상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처음 감동을 받은 순간은 한마을 공동 텃밭에서였어요. 도시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몇몇 청년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텃밭이었죠. 아주 작은 자투리 땅을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기 위한 텃밭으로 꾸미는 곳이었어요. 구소련의 협동농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단순히 실습 겸 방문한 건데 그날 아침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직접 만든 찐 고구마와 유자차 한 컵을 건네주셨어요.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먹을 걸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러시아에서 왔는지도 농업을 배우러 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농촌은 낯선 일을 향한 거리감보다는 같이 일하면 이웃이라는 정서가 먼저였어요. 기술은 시스템이 만들지만 농업의 진짜 힘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흙을 밟고 함께 땀을 흘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제가 상상했던 기계 중심의 농업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스마트팜이 되고 기계가 관리를 하고 AI가 측정을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시골 특유의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풍경은 여전히 따뜻하더라고요. 한국이 혹시나 그런 AI에 잠식되어 이런 따뜻함마저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던 제 생각이 너무 과한 상상력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은 청년 귀농학교 프로그램에서 만난 젊은 농업인들이었어요. 한국의 시골이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엔 농사를 미래로 선택한 청년들이 진지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농업을 식량 생산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여겼고 자신만의 브랜드, 콘텐츠, 소비자와의 연결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청년은 말했어요. 우린 땅에서 살고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요. 농업은 감각이 아니라 분석이에요. 그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농업을 아직도 육체노동 중심, 기계적 반복의 영역으로 보는 시선이 많아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농업이 오히려 가장 혁신적인 삶의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그 감동은 작은 디테일에서도 이어졌어요. 농장 입구마다 정리된 손 씻는 공간,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판, 수확물 정리 후 자투리 채소를 동물 먹이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심지어는 병든 작물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연구소에 보내는 절차까지. 이 모든 디테일은 생산 중심이 아닌 지속 가능성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왔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배운 건 사람 중심의 농업, 함께 살아가는 농업, 그리고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을 보게 된 거죠.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수많은 장점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며 이건 부러워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러시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의 정밀도였어요. 작은 온실에서도 기온, 습도, 토양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품종을 선택하고 그 품종을 계절에 따라 바꿔가며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시스템. 어느 농장에서 만난 전문가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땅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작물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해요. 러시아는 땅이 넓기 때문에 항상 양에 집중해 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질에서 경쟁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농장은 특정 품종의 토마토를 수출용으로만 재배하면서 일반 소비자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도와 수분을 조절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수출국의 기후까지 고려해서 맛의 유지력을 계산한다는 말에 저는 농업이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물주기, 조명, 환기, 온도 조절, 비료 주입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팜은 사람의 노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동을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었어요. 한 농민은 하루에 3시간만 관리하면 하루의 작황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나머지 시간은 교육, 마케팅, 온라인 유통에 쓴다고 했어요. 이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구조였어요. 러시아도 여건은 다르지만 이런 자동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기계는 수입할 수 있고 데이터는 우리도 쌓을 수 있다. 문제는 그걸 하려는 인식과 방향성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기술만큼이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또 하나 한국이 대단하도 느꼈던 건 농업 지원 시스템과 행정의 유연함이었어요.
농촌진흥청은 단순히 연구소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상담, 정책 연결을 해주는 농업종합 솔루션 센터였어요. 새로운 농법을 시도하고 싶은 농민은 바로 방문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정부 지원도 쉽게 이어졌어요. 러시아는 행정이 딱딱하고 농민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지만 한국은 행정과 농민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농업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무시하고 내려보는 게 아니라 먹거리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생산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너무나 차이나는 모습에 그저 한국이 부럽고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때 한국을 열심히는 하는데 그저 그런 나라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그랬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한국은 늘 선진국과 선진국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애매한 나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릴 적엔 한국을 단지 K-팝 드라마, 화장품 정도로만 인식했었고 그저 유행에 민감한 나라, 감성적인 나라라는 막연한 이미지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한국을 보고 한국의 농업 현장을 체험하고 나니 그런 생각은 얼마나 얕고 단편적이었는지를 실감했어요. 한국은 단지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해온 나라였으니까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척박한 자연 조건 속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생산성과 품질을 이뤄낸 나라이며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땅이 많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 공동체의 협력으로 농업을 진화시켰습니다. 한국은 땅이 없는 대신 생각이 있었던 나라다. 이 말이 지금 한국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지 잘된 나라로 보지 않아요. 한국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나라, 그리고 닮고 싶은 나라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러시아고 한국은 한국이니까 다르잖아.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 한국이 부러워요. 기술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집요함과 섬세함이 부러워요. 그리고 그 기술을 사람을 위해 쓰려는 철학이 부러워요. 이제 돌아가면 저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해보는 일. 젊은 친구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에서 느꼈던 가능성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게 지금의 저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느껴져요. 언젠가 시베리아의 새로운 땅 위에 제가 한국에서 본 스마트팜 같은 농장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러시아의 청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